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은 배후와 정치적인 목적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확전될 것인지 아닌지는 중동 국가들끼리 정확한 국제관계를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이번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시장은 골디락스로 해석을 했고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죠. 주말도 분위기가 좋게 흘러갈 줄 알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유대 안식일인 전날 새벽 이스라엘을 향해 5,00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한 후에 총기로 무장한 대원 수십 명을 이스라엘 남부에 침투를 시키면서 긴급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남부 지중해에 인접한 가자 지구입니다. 한국시 세종시와 비슷한 면적의 2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거주하에 있고 세계적으로도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충돌하고 있는 곳으로 요르단 서왕과 함께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곳이기도 하죠. 2005년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 유대인 정착민들을 정착한 이후에 하마스는 2006년도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이듬해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파타스 정권을 축출해서 가자 지구에서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이 통제하에 놓여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자 지구에서는 2008, 2012, 2014, 2021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했는데요. 2008년도 12월에는 이스라엘군이 3주 동안 가자 지구를 맹폭해서 총 1313명의 사망자를 발생했고요. 2012년도 11월에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고위지휘관을 드론으로 암살한 뒤에 8일 동안 가자 지구를 폭격했고 10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14년도 여름 이스라엘군이 50일간 가자 지구를 공격해서 2,000명이 사망을 했고 가옥 7천여 채와 가자 지구 내 유엔시설 118개소가 파괴됐습니다. 2021년도 이스라엘군이 예루살렘의 아라크사 성전에 침입한 것을 계기로 하마스와 이슬람익 지하드가 로켓 공격으로 응수를 하면서 총 250명이 사망을 했죠. 이렇게 계속된 분쟁으로 인해 가자 지역 국민들은 2명 중 1명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실업률이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기나 가스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무원들은 2013년도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가자 지구 내에서는 반하마스 시위가 일어나면서 하마스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은 하마스 정권의 흔들리는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움직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번 공습의 주된 이유는 절대 아니죠. 하마스의 배후에는 다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인데요. 우리가 중동의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 표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사우디와 이란 포함 모든 중동 국가들은 이슬람교라는 공통적인 종교를 갖고 있지만 종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종파 전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종파는 크게 두 개의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사우디는 수니파의 수장 역할을 하는 국가이고 시아파의 수장 역할은 이란이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동의 두 맹주인 사우디와 이란은 수십 년간 싸움이 이어졌죠. 이란은 핵무기를 꾸준히 개발해왔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도 높고 국민 수가 3천만 명에 달하는 사우디에 비해서 8천만 명의 인구를 통해서 높은 생산력과 산업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사우디는 이란에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우디는 이란에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기기 힘든 상태죠. 중동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것은 중동 지역의 석유 패권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971년 8월 13일 닉슨 쇼크로 인해 위태로웠던 달러 패권과 중동 지역의 석유 패권을 가져가고 싶었던 사우디가 서로 협정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사우디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중동의 석유 패권을 보장받게 되고 미국은 석유 거래는 달러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달러 패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란은 미국과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은 미국 월가의 정치, 언론, 기업 등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는 유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미국으로 보셔도 되겠죠. 자, 그럼 이번 하마스의 공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분쟁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누구에게 가장 유리하게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공습이 있기 전에 미국과 이란은 양국 수감자 맞교환을 계기로 관계 개선 및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60억 달러를 동결 해제하면서 관계 회복을 통해 증산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 회복은 사우디에게는 달갑지 않겠죠.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팔레스타인들과 분쟁을 벌이던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지정학적 내용을 설명드리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중동 국가들은 왜 전쟁을 멈출 수 없는가 편에서 다뤄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통해 친미 국가를 복원시켜서 중동의 패권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지속해왔죠.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의 대가로 미국의 상호방위 협정 체결과 원전 건설을 위한 우라늄 농축 허용 등 지원을 미국에 요구했고, 유가가 높다면 내년 초 원유 생산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의견까지 전달하게 되죠. 내년 대선에 연임을 해야 되는 바이든에게는 상승하는 유가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목표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쟁이 터지기 시작했고, 이란은 종파가 다른 하마스의 공습을 지지하면서 이슬람 국가들의 결집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사우디는 최근까지 이스라엘과 수교를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것들을 계산하고 있던 차에 돌발 변수가 생긴 것이죠. 같은 순위파의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으면 중동의 입지를 잃게 되는 것이고, 하마스를 지지하자니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잃게 되는 셈이고, 그렇게 되면 이란에게 밀리게 되는 것이니 사우디는 지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결국 사우디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면서 중동에서 입지를 잃지 않는 카드를 선택했죠. 미국과 사우디, 그리고 이스라엘, 이들의 사이가 멀어지는 그림은 이란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마스 공습의 배후에는 이란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상황을 웃으면서 바라보는 한 명이 더 있죠. 바로 트럼프인데요. 트럼프 시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이란을 압박하는 정책 카드를 사용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에 알맞는 외교 정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번 하마스 공습이 미국과 이란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60억 달러를 동결 해제했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현재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고 바이든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있죠.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즉, 이번 공습의 배후 세력으로 추정되는 이란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를 막으면서 팔레스타인의 존립 기반을 잡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중동의 석유 패권을 노릴 것이고,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이 혼란에 빠지면서 정치적으로는 공화당이 원하는 것을 손에 놓고 있는 상태죠. 정치적인 문제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분쟁은 쉽게 끝맺음되기는 힘들어 보여요. 대표적으로 지리적 갈등이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국, 북한, 중국, 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등 이곳에 속한 국가들과 주변국들은 이번 공습으로 인해 자연스레 국방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긴축, 고물가로 인해서 전 세계가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국방비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로 빠져들 겁니다.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공습 이후에 국제유가는 4% 급등하면서 다시 국제유가 폭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 4번의 중동전쟁 이후에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했고, 이번에도 역시 제5차 중동전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하반기 증시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겪고 있는 지리적 갈등과 블록 경제화로 인한 무역 단절, 그리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번 하반기는 에너지 수요량 및 가격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원유 ETF나 정유주들 지켜보시면 좋겠죠. 만약에 이 전쟁이 지금보다 더 확전된다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추가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올 수 있어요. 게다가 사우디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면서 미국과의 사이가 멀어졌고 내년 증산이라는 협상 카드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동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마도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은 매우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확전이 진행되면 이스라엘의 법정 화폐인 세켈의 가치가 폭락할 것이고, 그로 인해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 눈앞에 놓여져 있을 때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다양한 자산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발휘하게 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락을 원망하면서 이 시장을 포기하고 나갈 겁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쟁으로 인한 희생자분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머니 톡톡이었습니다.